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아침에만 5% 떨어졌습니다. 4.25% 떨어지는 걸로 보고 지금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56,000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걱정이 크실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직접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경기 지표에는 고용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 CNBC 기사를 가져왔는데 11만 4천 건이 7월 달에 증가했다. 뭐가?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워낙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4.3%까지 증가했다. 지난달만 해도 4.1%였습니다. 근데 0.2%포인트 늘었죠. 7월 신규 고용 충격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규 고용 차트입니다. 신규 고용 차트인데 6월달, 5월달, 4월달 이렇게 있고, 지금 7월달이 보이죠. 11만 4천 건이 어느 정도냐? 다우존스는 예상치를 18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낮게 나온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는 17만 9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결과인 11만 4천 건이 상당히 낮은 점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4.3%까지 올랐는데 그게 무려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다가 4.1%까지 오른 게 지난달이고, 이번에 4.3%로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고용 문제가 드디어 대두되는구나. 그동안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살기 팍팍했지만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실업률이 아주 낮게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치가 딱 하나만 계속해서 지금은 하면 됐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 하나의 목표만 연준이 FOMC에서 계속 얘기하고 자기들도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만 집중하면 됐었는데, 이제 7월 FOMC에서 드디어 듀얼 맨데이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반드시 봐야 된다, 실업률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률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게 이제 연준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나빠지는 상황이냐면, 이 고용률이라는 게 여러분, 신규 고용 관련된 발표라는 게 새로운 달에 신규 고용이 발표될 때마다 직전 월들의 발표치가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어요.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5월과 6월에도 신규 고용 발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하향 조정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2만 9천 건의 신규 고용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7월 달에 발표치가 나왔으면은 5월 달과 6월 달에 있었던 건 그대로 있어야지. 다시 6월 달과 5월 달도 알고 보니까 낮아졌어, 이러면서 2만 9천 건이 날아간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됐냐? 지난 14개월 동안 신규 고용 발표된 건들이 그 중에서 10건이 추후에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14개 중에 10개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 통계라는 거 우리가 진짜 믿을 수가 있나? 이럴 거면 뭐하러 발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격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지금 7월 달이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6월 달, 5월 달에 하향 조정됐어? 게다가 알고 보니까 지난 14개월 고용률도, 신규 고용 건수도 하향 조정됐어?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고용 화랑을 믿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난 2023년 6월 이후로 늘어난 신규 고용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여기 보면은 풀타임 인플로이먼트 마이너스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파트타임 인플로이먼트만 5%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률 통계라는 게 엄청나게 마사지가 돼 있고 매니플레이트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약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7월달 고용 통계가 그나마 컨센서스라도 맞췄으면 뭐 5월달, 6월달 좀 하향 조정돼도 그냥 괜찮게 갔을 수도 있는데, 7월달 워낙 안 좋게 나왔고,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경기의 부분들도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7월 ISM 제조업 PMI가 이제 먼저 발표가 됐어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있죠. 근데 서비스업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제조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46.8을 기록해서 또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0 기준이죠.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화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50 미치면 경기가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 했죠.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여기인데 지금 이 차트가 굉장히 타임프레임이 길어서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년 이후를 보세요.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으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50 밑으로 내려온 지가 6개월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 점선 있죠? 이게 역사적 평균입니다. 역사적 기준치. 그러니까 빨간 선이 50 기준이면은 이 위에 있었던 날보다 밑에 있었던 날이 더 적어요.
보면 딱 봐도 그렇죠. 보통 그래도 경기가 화랑으로 가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52.88인데 이 밑에 있었던 거는 더 깁니다. 24개월, 지난 2년 동안 52.8 밑으로 내려와서 경기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아요. 이게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고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이 떨어지면 서비스업 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즉 경기 침체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미국에서 그래서 이 높아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하는 중소기업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21년부터 쭉 올라가는 거 보입니다. 24년 상반기 하이힐드 채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하이힐드 채권, 고금리를 주는 기업 채권이죠. 부도율이 3.1%. 거기다가 레버리지론 부도율, 이제 하이힐드 채권인데 그거를 담보로 잡고 레버리지로 채권을 산 거, 돈을 빌린 거, 여기까지 치면 6.1%.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만 해도 채권 부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 비율이 작년 대비해서 46%나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니까 그 담보로 은행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담보를 경매로 물건 내놓는 거죠. 이게 46% 작년보다 늘었다고 해요. 미국도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 다 경매 잡히고, 지금 사실 고금리에 대한 경기 충격이 여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7월 실업률 발표 이후에만 하루에 2.43% 지수가 떨어졌어요. 하루에 2.43% 낙폭이면 굉장한 거죠, 지수가. 그래서 7월 10일 날 여기죠, 고점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11.1%나 흘러내린 겁니다. 이제 미국 국채 어떻게 됐나 볼게요. 제가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늘 보여드렸잖아요. 10년물 국채가 3.799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2주 전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한 4%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3.799까지 4% 뚫고 내려와 버렸고, 이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년물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시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오랫동안 돈을 묶어놔도 이 정도 금리면 적당해 라고 본다는 거죠, 이 시장은. 그래서 여기 제가 코테이션으로 넣어놨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 경기의 기대 수익률을 반영해보면, 그래 한 이 정도 금리면 충분해. 이 금리가 4%에서 3%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를 굉장히 비관하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 3.799,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3.88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랑 거의 이제 붙었어요. 금리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그래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물 국채 금리가 3.882까지 떨어진 거는 기준금리도 따라올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 트레이더들이. 이제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7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안 했죠. 9월 FOMC가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0.25%포인트 한 차례 내릴 거라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0.5%포인트 한 번에 내린다. 빅스텝이죠. 빅스텝 한 번에 해버린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차례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3차례 하는데 더 급격하게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비관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예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되면 좋냐면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할 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00년, 2008년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기준금리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고, 이 파란색 선 공중전화 박스 색깔 같은 이 색깔이 이제 S&P 500입니다. 2000년대 기준금리 인하 했죠? 쭉 떨어뜨렸는데 S&P 500 지수도 같이 떨어졌죠. 2008년에도 이랬죠. 기준금리 인하 쭉 했죠. 근데 S&P 500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는 좋아야 되는데 이때는 같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연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S&P 500 같은 주가 지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리세션 컷이라고 해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묶어놓거나 아니면 상승시키고 있다가 턴어라운드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리세션 컷입니다. 그때는 주가 지수도 같이 흘러내리고요.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때 박살이 나겠죠. 노멀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거죠. 지금이 2019년과 비슷하다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이냐? 2019년에도 연준이 QT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시중에
유동성도 빨아들이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경기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요. 이때는 리포 크라이시스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은행 간 단기 대출 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리포 금리라고 합니다. 리포 금리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연준이 이제 구원자로 또 나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거 QT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통화정책 변경해서 하루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죠. 이때 이제 이 회색 선이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그 전에 보세요.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내리죠. 기준금리 이렇게 살짝 내리죠. 그러면서 S&P 500 지수 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코로나 터진 거 2020년 초에, 그리고 팍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코로나 없었다고 치면은 사실 그냥 이 선을 이어놓으면 돼요. 코로나 없었다고 치면 이거는 뭐 알 수 없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그리고 기준금리는 이렇게 떨어진 거고. 만약에 지금도 그래서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네,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이 5% 넘게 기준금리 유지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꺾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노멀 컷이다. 지금 이제 한번 꺾는 게, 기준금리 내리는 게 노멀 컷이라면 비트코인에는 호재고요. 이게 이미 늦은 거다. 이제 제가 뭐 챕터 11 기저파산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매 물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기 이상 징후인데 이미 늦은 거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는 그 기준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위험자산의 가격이 다 떨어지는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라던가 실업률이라던가 또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경기 지표 발표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갈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실업률, ISM 제조업 PMI 등이 모두 예상치 하회하면서 이 위험자산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둘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어 있는 금리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만약 2019년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기준금리 인하하고 양적완화 하면서 위험자산 가격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겁니다. 2019년에 S&P 500 지수도 크게 올랐듯이. 그러나 2000년과 2008년처럼 이미 연준이 늦은 거라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면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포지션이나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1부 10분만 비트코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